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예, 시작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젠트리피케이션 영역 설정 및 제도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홍주영입니다. 발표는 서론, 이론적 고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 분석, 젠트리피케이션 제도화 방안, 그리고 결론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서론입니다. 2016년 5월 국립국어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대신 둥지 내몰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정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 부동산 가치 상승 등 해당 지역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다만 지역을 활성화시킨 장본인과 실질적 혜택 수혜자 간의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주민과 토착 상인들에게 이 혜택이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대응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나의 정책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정책 수단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식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파리보호상업가로의 지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보호상업가로를 지정함으로써 전체의 상업, 수공업의 양적 보호는 가능하나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마이스트는 사업 대상 지역의 골목상권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의 FBR 제도의 경우 지역적 특색 보존이라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장속성 상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입니다.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각 지역별로 민간 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관리하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대응 조례를 제정한 지역구로서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하여 국내외 도입 정책 사례에서 공공의 역할의 필요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문화산업과 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 공공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올바른 단계별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구조적 원인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입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수단 현황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 조사 및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시행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하여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관료 지표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담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중요 변수들로 판단하고 있는 지표들은 선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역 경계 설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의 규제 범위 경계가 부족하고 그리고 동일 업종 개수의 제한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 대응할 제도와 방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구역 경계 설정과 외식업 규제를 제시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9개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 일컫는 장소들이며 해당 지역들은 모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구역 관리를 위하여 면적 크기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입니다.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 면적이 매우 넓어질 수 있으니 상한선을 두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를 15만 제곱미터로 한정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로는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임대료 상승, 외지인 자본 증가, 언론 노출, 지역 특화 등 지표로 두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식업을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규제를 함에 있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만을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FBR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시 방안입니다. 각 지역마다 상권의 특징이 다르며 사회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지역을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정된 상권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과도한 호객 경쟁 그리고 높은 임대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FB를 제외한 소매점의 경우도 밀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은 밀집함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얻는 업종이지만 U자 형태의 한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폐업률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이종상권인지 혹은 동종상권인지를 분류하여 상권 내 외식업 밀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최종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의 변화 양상과 현황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도시관리 수단과 관계를 확인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포함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용도 규제 프로세스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수정 보완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지닙니다. 하지만 본 연구도 한계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한정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비교 대상의 지구 단위 계획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표본수가 매우 적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의도하는 물리적 환경적 규제 전체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업종을 규제함으로써 창의적인 업종 및 업태의 등장을 막게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복합 업종 및 업태가 등장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나의 현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수치적 접근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체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정책적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국내 도시계획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영역 설정과 제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계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세 분 발표가 있어서 일단 발표를 전체를 듣고 세 분의 교수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발표는 지금 최지수 이영성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독일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 및 지역 협력 사례에 대해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 및 지역 협력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최지수입니다. 네, 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독일에서 거주를 조금 했었고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아무래도 지역 균형 같은 측면에서 독일이 되게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 그리고 독일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 신재생 에너지 협력 시스템, 마지막으로 제언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대기 중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달성해야 될 핵심적인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열린 잠시만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되었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모든 국가가 기후행동에 참여해야 되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고 모두 함께 지구의 온도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제명으로 LEDS를 제출 및 발표하는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선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처럼 독일 역시 2050년을 탄소 중립 연도로 설정을 하였으나 지난해인 2021년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일의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층에서 왜 빨리빨리 해서 좀 탄소 중립을 해야지, 너네가 너무 늦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5년 앞선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체제는 거버넌스 체계가 우리나라와 좀 상이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회 이하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 이하 지방단위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층위가 다양하다 보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약간 충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절차나 그런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토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지역 협력 기제가 작동합니다. 저는 이 본 연구에서 3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장관회의. 이 환경장관회의는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환경 담당 장관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탄위원회. 이는 연방과 주를 넘어선 협력 도모를 추진하는 그런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송전 시스템, 이 3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처럼 거버넌스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변해가는 세계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 간 협력 및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의 탄소 중립 거버넌스입니다. 먼저 독일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오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0년 상당히 빠른 시기에 독일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책을 이미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듯이 점차 목표가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제정되고 2021년 개정된 연방기후보호법에서는 온실가스 목표를 최종적으로 65%, 2030년까지 65% 감축을 하고 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며 에너지, 수송, 물류 등등 기타 부문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독일의 정부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른 연방주의인데요. 독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방정부 및 16개의 주가 주로 구성되며 유럽연합, 연방주의 3면적 관계입니다. 환경 관련 거버넌스의 경우 1960년대 말 서독 중심으로 태동을 하였고 이후 여러 변화, 통일을 비롯한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 여러 연방 부처에서 정책에 관여하며 주 단위에서는 일부 상이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방은 이렇게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부, 연방 경제 에너지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연방 환경부에서는 환경 정책 전반을, 경제 에너지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포함 에너지 관련 정책 전부를 관할하는 그런 연방 정부의 구조가 있고요. 주 단위에서는 이름도 전부 다르고 기능도 조금씩 다릅니다. 한편 이건 참고사항으로 처음에 2013년경에 신속한 에너지 전환, 즉 석탄,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부의 신재생 에너지 담당 부처를 경제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소 상이한 체계 하에 있고 아무래도 층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역할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연방정부에서는 정책의 방향성 전체를 수립하고 입법 권한을 가집니다. 주정부에서는 주단위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자연스럽게도 이 두 개가 가끔 충돌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도 합니다. 이를 중재하는 기능이 첫 번째는 법원에서 주로 활동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아무래도 판결을 기다리고 뭐 하는 과정이 되게 지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장관 회의에서 그런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조정 기능이 작동하거나 석탄위원회 등과 같은 자문기관에서 일관적 법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환경장관 회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장관 회의는 환경정책을 관할하는 연방 및 주의 환경장관과 상원의원들의 협의체입니다. 정치적 논의와 함께 장기적 환경정책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모두 모여서 결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그런 기능을 이곳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현재 8개의 실무 그룹이 운영 중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주들에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부 장관들이 이를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환경장관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환경 관련 논의를 전개하며 연방주 정책 간 정합성을 도모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석탄위원회입니다. 석탄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성장구조변화 고용위원회입니다. 이제 석탄, 석유 위주의 경제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인데요. 해당 위원회에서는 독일의 석탄 화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 및 종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석탄 중심 지역이 이제 성장이나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성은 정치계, 경제산업계, 학계, 노동조합, 환경계, 지역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석탄위원회에서는 연방과 주를 넘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연방, 주 등 각 주체가 공동의 목표 하에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자문기관 등의 거버넌스가 기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협력 시스템입니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조건으로 지적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을 도모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배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독일의 2018, 2019, 202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4% 그리고 44%, 전력 소비량 대비 46%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풍력, 해상풍력 같은 풍력의 비중이 높은데요. 독일의 지리적 특성상 북쪽에 북해가 위치해 있고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가 대규모로 입지해 있습니다. 한편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태양광이 조금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도 닳는 것처럼 자가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풍력의 경우 자가발전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바람이 잘 부는 지리적 조건,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설립해 놓은 그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대규모로 성산을 한 뒤 망을 거쳐서 역송하고 일부 수출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망을 활용해서 전략 송전 및 거래를 통해 출력 제한도 감소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럽 국가 간에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EU 통합 전력망을 구축해서 인접 국가 간 교류를 이룹니다. 더 중요한 부분인 독일 내에서는 북해 중심의 대규모 풍력 발전 시설 생산 에너지를 남부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에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서는 송전만 신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고 투자 보수율을 조정하는 등 망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별 상이한 법, 규정 절차로 인해 신속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요. 우선 요약의 경우 독일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연방 주정부 간 협력체를 운영하고 자문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의 망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토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석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오히려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는 주로 거시적인 측면, 즉 대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은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략도 중요한 만큼 관련된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략 6%대로 조금 독일의 4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시기상조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강한 지역, 예를 들면 독일의 북부처럼 바람이 강하거나 조금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망을 확충하여 그 주변을 클러스터처럼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소 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역시 중앙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독일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재연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중앙대학교의 김경아, 문태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국 대도시의 참발전 지수 연구입니다. 예, 발제 준비 되었습니까? 네, 발제는 김경아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연도 2월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고, 이 발표는 제 학위 논문 중에 일부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한국 대도시의 참발전 지수 연구입니다. 연구의 목차입니다. 연구의 목차는 서론, 이론적 구탈 및 선행연구 검토, 한국 대도시 참발전 지수를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대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GDP의 상승은 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이 되고 따라서 지역 발전 정책들이 GDP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2016년 GDP가 US 79달러에서 2020년 1인당 GDP는 3만 달러로 약 한 400배로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GDP와는 달리 실제로 느끼는 삶의 질의 괴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소득 불평등도는 OECD 7위,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그리고 2020년 행복지수는 OECD 35위, 전환 삶의 질 지수는 2018년 OECD 30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GDP가 증가는 하였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또한 199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함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 삶의 질 문제들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GDP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표를 활용을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괄하는 산발전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발전 지수 GPI를 한국 대도시에 최초로 적용을 해서 GRDP와 GDP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론적 구탈 및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대와 서비스의 총량 가치를 환산한 지표로서 지출 측면의 GDP는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소비, 순수출의 합입니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은 경제 성장 지표, 국민소득 지표, 경제복지 지표로 두루 활용이 되어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나타내는 정책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는 양적 성장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푸진네츠는 1944년 GDP를 고안을 하면서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계일 뿐이기 때문에 GDP는 삶의 질을 추론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탈버트는 GDP는 단편적으로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의 삶의 질을 간과하였고, 스티글리트 외에는 경제적 생산에서 나아가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맥락에서 GDP 측정 방식이 수정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발전 지수, 데뉴이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는 경제 활동 과정에서 특정한 인구가 겪는 경제적 후생 정도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이처럼 GDP를 보완을 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GPI는 지속가능 경제 복지 지수의 발전 지표로서 2007년 탈버트에 의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뚜렷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산발전 지수는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괄하는 산발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제 활동과 자본의 편익을 함께 고려를 해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두루 포괄하는 지표입니다. GPI는 양적인 GDP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시장 생산 활동을 반영을 하고 소득 분배, 여가 등 희생을 증진시키는 요소를 반영을 하고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과 같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측정을 한 다음에 순자본 형성과 순대외 채권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두루 포괄을 하고 화폐적 변수로 표현하는 지표로서 GDP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GPI 연구는 국가 차원의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고 최근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나아가서 지역적 수준에서 GPI를 분석을 해서 GDP와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은 국가적 수준에서 한 연구를 살펴볼 때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래에 있는 GPI는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디커플링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디커플링 포인트 임계점은 모든 사회에는 경제 성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나 일정한 경제 성장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삶의 질을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막스 리프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GDP와 GPI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GDP에 초점을 맞춘 성장 부작용과 관련한 비용으로 상쇄되는 것을 해당 격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방정부 또한 GPI와 GDP를 비교를 하면은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제 성장과 천발전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도시의 천발전 지수 분석입니다. 한국 대도시 천발전 지수는 우선 수도권의 대표 지역인 서울특별시, 비수도권에서 GRDP가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와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GRDP 데이터 구득상 GDP와 GPI에 비교한 시기는 2000년에서 2017년도로서 안정기에 접어든 이유이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임계점 구간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세 지역의 경제 규모와
지역적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GPI와 GRDP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와 그래프의 변화 패턴을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GPI의 기본 구조는 민간 소비 지출에서 불평등도를 반영한 기본 값인 불평등을 고려한 소비에서 여가나 봉사와 같이 GDP에 고려되지 않는 서비스를 가산을 하고 범죄나 교통 비용 등과 같이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과대평가된 부분은 차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손실,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활동은 차감을 하고 순대외 채권과 순자본 투자와 같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활동은 가산을 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5개 영역의 27개 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 대도시 참발전 지수 분석 방법은 다음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형 대도시 GPI는 탈보트가 선정한 지표를 기본 구성으로 사용을 하나 국내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표를 대차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 시간의 손실을 여가 시간의 가치로 변경을 하였고 비재생 에너지 고갈 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오존 파괴 비용은 값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대 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관련한 지출에만 한정을 지어가지고 환경 오염 비용으로 포괄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GPI 산출 과정에서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인해서 습지 손실 비용과 대외 순자산 지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의 값은 일정 연도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경 가격을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도시 참발전 지수의 구성 변수는 5개 영각형 20개 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산출 방법과 자료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서울 참발전 지수 분석 결과 살펴보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GDP가 2000년 약 2천만 원에서 2017년 약 인당 3,800만 원으로 약 3.75% 증가했습니다. 반면 GPI는 2000년 인당 약 500만 원에서 2017년 인당 약 980만 원으로 3.86% 증가했습니다.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서울의 GRDP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나 서울의 GPI는 큰 변화가 없고 2011년 이후 변화가 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GRDP와 GPI 간 그래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개별 부문의 값을 살펴보면 특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활동의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소비의 가중치 값을 상승시켜서 GPI와 개인 소비 가중치 값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표를 살펴보면 가계 오염 제거 비용, 농지 손실, 산림 손실, 이산화탄소 배출 폐와 같은 환경 오염에 따른 비용 부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은 서울시는 서비스업 기반 도시로서 주거 및 상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으로 산림 소실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 지자체 중 가장 긴 출퇴근 시간으로 통근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라서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과대평가된 부문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활동 비용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참발전 지수입니다. 대구시의 GRDP는 인당 약 1,300만 원에서 2017년 인당 약 2,100만 원으로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PI는 2000년도 인당 약 500만 원에서 2017년도 인당 약 1,000만 원으로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GPI는 GDP와 같이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GDP와 GPI의 그래프 간 격차는 벌어지지는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도 서울시와 같이 환경적인 부문에 대한 값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서비스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값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동일하게 환경 부문의 값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이 됨에 따라서 화석 연료 소비량이 급증하고 환경 오염 문제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거 지역의 경우 차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먼지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 오염 비용이 증가한 것을 GPI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의 찬발전 지수입니다. 울산의 GRDP는 2001년 인당 약 4,700만 원에서 2017년 인당 약 6,100만 원으로 약 1.57% 증가했습니다. GPI는 인당 2001년 약 74만 원에서 2017년 인당 270만 원으로 8.08% 증가하였으나 GPI의 값은 GDP와 비교할 때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GPI는 큰 변동이 없으며 특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돼서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공업도시로서 자본 투자의 값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공업화에 따른 환경적인 비용의 값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펴보면은 서비스 부문에서 여가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환경적인 부문에서는 서울과 대구와 같이 값이 크게 증가하였고 공업 투자로 인한 순자본 투자의 값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제조업 생산 도시로서 광역시든 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50%를 차지함에 따라서 고정 자본 형성 금액이 증가하여 순자본 투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PI가 산출 시 공제하는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과대평가된 부문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활동 비용의 값이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 오염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서 GPI 값이 GDP와 비교를 할 때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울산시와 대구시, 서울시 GDP와 GPI 값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살펴보면은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GRDP가 크게 부각이 크나 반면 GPI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GPI와 대구시 GPI는 비슷한 그래프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인당 GPI와 인당 GDP 그래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울산, 서울, 대구시 순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대구를 제외하고 서울과 울산은 GPI와 GDP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 시기의 질적 경제 발전을 반영하는 GPI는 감소한 반면 GDP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 위기에 따라서 실업 등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생활 수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삶의 질의 충족이 불가능하여 수생이 저하되는 결과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분석 결과 세 도시 모두 GDP가 성장하는 만큼 GPI가 같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도시의 GPI 변화 패턴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 발전 정책도 지역별로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DP와 GPI의 격차가 증가하는 결과는 GDP의 한계를 보완을 하고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려는 산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경제발전 시스템으로서 GPI를 하나의 대안 지표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호주,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공공연구기관에서 GPI를 연구를 하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메릴랜드, 워싱턴, 버몬트주에서 해당 정책 GPI를 정책 지표로 사용을 하여서 GDP와 비교를 해서 격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상원에서 GPI를 정책 지표로 사용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GPI에 관련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GPI가 이 시장 가치를 화폐화하는 지표로서 산출 방식이나 객관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GDP의 한계를 보완을 하고 이 GDP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발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참발전 지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추정을 하셔서 시기열 데이터로 이렇게 비교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세 분의 그 전문가들의 토론을 듣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 플로어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자들의 그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으로는 지금 한밭대학교의 박종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박종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성민기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강원대학교의 김철미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먼저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세션 주제가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것이어서 첫 번째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두 번째는 독일의 탄소 중립,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이제 대도시의 참 발전 지수에 대한 연구,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그 세 분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종훈 한밭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할 텐데요. 네, 네, 토론 이렇게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신 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논문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의 영역 설정 및 제도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필요하고 이제 규제나 이런 제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도시 발전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발전 과정의 궤에 있는 어떤 유기적 변화, 즉 도시 지역의 생애 주기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서 좀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좀 타당할까?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이걸 우리가 규제를 어느 정도 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사망하게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이 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현상이 새롭게 신생아처럼 태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수동 같은 경우에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제정하고 효과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이 맥시멈만큼 발전을 했는가 그만큼 해서
물론 어울려 사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사회를 지속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연 그 지역의 내재적인 이런 역량을 다 발휘했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화 전후의 비교 또는 뭐 같은 예를 들어 성수동이라 그러더라도 그 서울숲이 있는 지역과 그 성수동 구둣거리, 뭐 카페거리 이런 지역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아마 좀 이게 과연 젠트리피케이션 도래를 따라서 한 것과 서울숲이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인데 과연 이 두 지역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좀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한번 과연 지금 이런 규제라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만약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은 탄소 중립 거버넌스 및 지역 협력 사례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서 지금 이 논의 자체는 사실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의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당연히 필수적이고 좀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과연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의 이런 비교 아니면 정책적인 제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효율적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그래서 EU 탁소노미에서도 이번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할지 또는 실제로 주는 단점은 무엇일지를 한번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사실 되게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사례에 적용을 해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성이 우리가 굳이 이 하나의 사례 가지고만 도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도 조금 더 현실적인 도출안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 논문 말미에는 지역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 수 있을지 사실 에너지라는 디멘전이랑 지역이라는 디멘전은 뭐 거기에 어떠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한다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얘기가 조금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궁금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첨발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이 지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삶의 질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지표를 이제 소개해 주시고 했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 정책에 있어서 되게 좀 새로운 하나의 지표로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 이 논문에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이런 지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뭐 논문보다 아무래도 발표해 주신 PPT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계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저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양한 것들을 뭐 5가지, 4가지 이런 분류해서 살펴보셔서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는데 뭐 조금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농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2% 안쪽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신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지수일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뭐 좀 세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뭐 당연히 이게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아마 분명히 어떠한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GPI 지수가 더 확대돼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떠한 변화에 있어서 지역별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타당한 이런 연결성을 좀 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지역 이슈와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대도시 광역권만 아니라 분명히 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아마 지표 같은 것들도 아마 추후에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다 그러면 아마 연구가 되게 큰 차원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세 가지 발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제언도 잘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지대학교의 성민기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도 파일 하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네. 네, 제가 이제 그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쭉 읽어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을 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이제 좀 브로드하게 접근을 하셔서 저도 되게 기대해 봤는데 이게 연구 대상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연구 대상이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제 성동구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하신 것 같아서 제목에서 그런 게 좀 밝혀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서론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어원을 통해서 이제 국립공원을 정의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것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논의를 조금 담아낸다면 이 논문이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 교수님과 이제 중첩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김희진 2016년 연구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장소 상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도시계획 수단이 부재한다 판단하였으며 이렇게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볼 때 2015년도에 보니까 이제 사례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도시계획 수단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상호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패러그래프를 좀 더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저도 읽어가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과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과 이제 도시재생 연결점을 조금 보완해 주신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었는데 이제 지표를 설정하실 때도 이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요하는지 선생님 걸 밝혀주신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구의 한계에서 이제 보시면 연구의 한계에서 네, 그 표본의 수가 매우 적다는 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쪽에서 글 보니까 표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연구 한계를 도출했는데 어떻게 이제 연구가 분석이 됐고 어떤 방법론을 좀 사용했는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주수 선생님 거를 이제 쭉 읽어보면서 저 같은 건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서 전 공부를 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또 이제 환경 정책적으로 이제 최근 이슈화되고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서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와 충돌한 경우 주로 법원이 이를 중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환경장관회의와 석탄위원회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 이해한 바로는 법원, 환경장관회의, 석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장관회의와 석탄위원회는 잘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역할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시했을 때 종합적으로 조금 도식화를 해주신다면 좀 더 어떻게 이제 독일에서 사례 연구로서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화 선생님 거 논문을 저도 읽으면서 박 교수님 논문이랑 그 의견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세로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저도 들었던 게 이제 여기서 농지 손실과 산림 손실에 대해서 이 지역적 이슈로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산업화와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외부적인 효과가 부정적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지 손실과 산림 손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의문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감한 바이지만 농지 손실의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일수록 산업화와 도시화의 외부 비용의 경제 성장에 따른 편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한국의 대도시, 서울, 울산, 대구 세계 도시에서 이제 일반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도시라는 거 우리나라로 한정하지 않고 대도시라고 일반화를 시도한다면 조금 이게 일반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영국도 다르고 독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화를 조금 더 한정시켜줘서 서술해 주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가 이제 대학원 세션이어서 굉장히 그 토론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민기 박사님. 다음으로는 김천민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입니다. 예, 앞에 두 분에서 토론자분들께서 다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화면 공유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행은 따라가야 돼서요. 네. 먼저 저는 이제 크게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홍주영 선생님하고 최지수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김경화 선생님은 뭐 다른 분에서 더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네, 그 정도까지는 하긴 좀 한계가 있고요. 먼저 홍주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좀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영역 설정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영역 설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에비던스 프루프가 있어야 된다. 뭔가 증거 기반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저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역이 도대체 어느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데이터를 보는 건 뭐 저는 이제 조금 공간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 소상공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데이터들에서 보면은 실제 전국에 한 500여 개 상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권 데이터들이 다 그 영역이 다 그려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업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별 업체 데이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저 같은 경우 2015년하고 2021년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실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영역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나 좋은 연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후속 연구도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좀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지수 선생님 건데, 예, 최지수 선생님 건 좀 얘기할 게 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네, 되게 저도 모르는 사실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안 저도 이제 그 거버넌스나 아니면은 그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했다가 조금 요즘은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 논문들 되게 많은 소개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외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 이쁜 부분들만 본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쪽으로 말하면 좀 플랫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기를 되게 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게 누군가의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 관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버넌스에서 어떤 갈등 관계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논문 쓸 때 이런 지적들을 좀 받았는데 그걸 도대체 뭘 보냐, 어떻게 보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썼던 논문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제 사례니까 일반화된 건 아니고요. 저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그 갈등 관계 이론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갈등하고 누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정책을 둘러싼 누가 야합을 하고 배신을 때리느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봤는데요. 그 정책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던 부분이 환경부가 되게 매연 저감 장치라는 DPF를 너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DPF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논문들을 보면 그 정도 DPF를 많이 단다고 해서 자동차에서 그게 미세먼지 갈등이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나 좀 봤던 거고, 그래서 그 각각 부처를 둘러싼 정책을 둘러싼 각 부처 이해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화력발전소하고 경유차 판매는 산업통상부하고 재정경제부가 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하고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또 국토교통부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처들이 환경부에서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영역 밖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들 수가 없거나 그런 걸 통제할 수가 없기는 환경부는 오로지 DPF 강조로만 되게 강요하는 그런 것들, 그 와중에 DPF 업체와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산업과의 어떤 결탁이나 어떤 이해관계들이 맞아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해져서 이 특정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특정 정책을 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런 저는 거버넌스 분석들을 했었는데, 이런 식의 분명히 이거는 이제 되게 좀 독특한 사례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분명히 갈등 관계와 거버넌스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버넌스 뭐 전체적인 아니라도 특정 부분이라도 앞으로 향후 연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밝혀낸다면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진짜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했으면 저는 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히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방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29명 정도가 지금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이쪽에 게스트로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발제자분들한테 궁금한 점이랄지 또 질의하실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플로어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사항이랄지 우리 발제자들한테 조언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는 반응 표시가 있습니다. 반응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크게 이렇게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채팅창에 뭐가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혹시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일단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제했던, 분들한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어, 호 선생님이죠. 예, 지금 첫 번째 발표를 했던 홍주영 안양대학교 선생님, 예, 지금 세 분의 코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분이 해주신 조언에 대해서 되게 다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언해 주셨던 교수님의 경우에는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한 지표를 확인을 했는데 그런 지표를 저는 찾지 못했었어가지고 그런 점은 제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말씀해 주셨던 한바태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집행자인지 아니면은 조언을 해주는 입장인지에 대한 그런 선을 제가 설정을 안 해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완을 해야 할 점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충돌한다는 거를 제가 발견을 못했었는데 그런 점도 발견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점도 보완을 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조언은 다 저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지수 서울대학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세 분 모두 너무 감사한 말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겸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원전에 조금 더 예민한 국가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대비해서는 조금 유사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조금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현재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신재생 에너지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점의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고갈 염려가 적고 환경에 좋고 라는 면모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 더해 저는 수입 의존도가 낮다는 점이 조금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한다던가 등등의 행동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단점은 말씀 주신 대로 효율성이 굉장히 지금은 낮은 상태이며 환경적 제약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처음에는 석탄을 캘 때 조금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셰일이라던가 다양한 기술을 도입시킨 것처럼 점차 극복할 만한 기술, HVDC 같은 것들이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지역 균형을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글을 썼을 때 생각은 신재생 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기차길을 새로 놓을 때 기차 역들이 놓이는 스팟들이 발전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망의 중심지, 예를 들면 바람이 강한 특정 지역, 태양광이 강한 특정 지역들이 그런 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경아 중앙대학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분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쾌적성뿐만이 아니라 환경으로 얻는 생태계 서비스, 대난 레질리언스, 이제 문화와 같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경제적 가치 때문에 전용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을 한 값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작성은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변수들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논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가격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나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GPI가 한국에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는 GPI의 기존 원형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제 하고 추후에 이제 한국형 GPI로 발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 같은 문제는 향후 이제 보완을 해서 논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그 부분들이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특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정말 산학연의 하나의 큰 토대가 됐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접속이 좀 잘 불안정해가지고 제 소개를 못했는데 저는 전남대학교 나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 또 디테일하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 박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한 분도 이게 이탈 없이 함께 해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